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물론 그것에 대한 서전만 하고 대책이 안 나온 건 아니죠. 그런데 여러 가지 대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근본적인 부분을 비껴가는 대책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나오고 있는 대책, 그리고 앞으로 진짜 필요한 대책이 무엇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출생 문제를 극복할 때까지 범국가적 총령 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 그래서 인구 전략 기획부로 정하고 중장기적 국가 발전 전략을 수립토록 하겠다. 아직 위기 의식이 좀 덜하다고 느껴지는 게요. 우리나라 인구 전망표 같은 거 한번 보셨어요? 특히 학력 인구 같은 경우.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게 초등학교입니다. 언제를 저점으로 늘어나요? 2031년까지 줄어들고 2032년부터 증가하죠. 그러면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지금 2024년이죠. 그러면 2024년에 애 낳으면 몇 년도에 입학해요? 31년에 입학하죠. 즉, 요 그래프를 보면은 지금까지는 줄고 있는 걸 반영을 하지만 2025년부터는 출생아 수가 늘어날 것을 가정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보시면 위기의식이 아직 덜하다, 국가에서 느끼는 게. 위기의식을 정말 느낀다면은 저런 지표들을 똑바로 내놓고서 이거를 진짜 국가 비상사태로 선언해서 하겠죠.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부분은 앞으로 늘어날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진짜 국가 비상사태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진행하는 것들 보면은 일단 신생아 특례를 3년 연장하고 소득 요건도 2억에서 2억 5천으로 상향하죠. 3년 안에 애를 낳으면 신생아 특례 내주고, 그 다음에 소득 요건 변경은 처음에는 1억 3천만 원 이하였으나 올 하반기부터는 2억 원까지 대상 확대하고 내년부터는 2억 5천까지 확대를 한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DSR을 올 상반기에 25% 적용하는데 신생아 특례 1억 3천까지 적용해주고, 하반기에 50% 적용하는데 2억 이하까지 적용해주고, 내년에 100% 적용하는데 2억 5천만 원 이하까지 적용을 해준다. 그러면서 자꾸 대출을 푸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거는 아이를 낳는 정책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제가 예전에 신생아 특례한다고 애 낳겠냐 이런 이야기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곡해해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신생아 특례 해가지고 애를 낳긴 합니다. 근데 기존에 애를 계획하고 있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한 올해 하반기나 내년쯤에 낳아야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신생아 특례 시행을 하면서 그러면 가뜩이나 대출 부담 때문에 힘든데 그냥 상반기에 낳자, 이런 형식으로 빨리 낳는데 출산율이 이 모양 이 꼴이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신생아 특례는 굉장한 부작용이 있죠. 이 부작용에 대해서는 이제 마지막쯤에 이야기를 할 건데, 부작용이 생기면서 오히려 출산율을 떨어뜨리는 정책일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해준 게 뭐예요? 세액공제 확대. 이런 것들은 굉장히 긍정적인 정책입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세금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혜택을 주죠. 결국에 아이를 못 낳는 이유는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큽니다. 아이를 많이 낳을수록 세액공제가 커진다. 이런 부분은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는 정책이죠. 다만 여기서도 세액공제하고 저기서도 감세하고 그러면 국가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에서 어디서 예산을 증가시키고 어디서 예산을 감축해야 될지, 이런 부분을 어디서 세금을 깎아주고 어디서 세금을 더 걷어들일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균형적인 감각이 좀 필요하긴 하고, 여기에 12만원 공급한다. 특공기준 완화로 당첨 유리하게 한다. 그래서 보시면 7만 가구에서 12만 가구로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중요한 건요, 가구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뭐예요? 가격이고, 지금 분양가 너무 비싸다, 신혼부부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특별 공급 받아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애 낳으라고 분양하는 평형대인지, 출산하면은 특공 한 번 더, 애를 낳으면 청약 또 하게 만들어줘요. 그 다음에 결혼하면은 결혼 전 당첨 이력도 배제한다. 신혼부부가 되고 애를 낳으면은 집을 여러 채를 사라는 뜻인가요? 여러 채를 청약하라는 뜻이고, 물론 요런 것들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우리나라 신혼부부 특공을 보면은 애 낳고 기르는 특공은 아니다. 너무 작다. 그래서 이런 넓은 평형으로 이주, 이런 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더라도요, 결혼 전에 청약 당첨 이력을 배제하겠다. 청약 당첨한 사람이 그 당첨된 집을 팔고서 또 새로 청약을 들어간다든지 이런 형식으로 진행이 되게 된다면 이거는 무슨 의미라고 보면 돼요? 신혼부부가 여러 채를 사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청약
도전할 수 있는 사람이 늘어난다. 즉 누구 좋으란 정책이다? 건설사 좋으란 정책이다. 계속 이렇게 청약 시장에 대한 혜택을 주고 있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진짜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출산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거 안정을 하려면요, 청약 당첨 확률을 높여주고 전세 대출을 싸게 받고 매매 대출을 싸게 받고 이렇게 하는 게 중심이 아니다. 첫 번째는 집값 정상화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그때까지 공공의 공급을 늘려야 된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 전세가가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은 가장 먼저 정부에서 추진해야 됐었던 건요, 공공임대주택을 굉장히 많이 활성화시켰어야 돼요. 특히 지금 뭐 전세 사기 문제가 많이 나와서 그런 쪽에서 있는 그런 주택들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드렸었죠. 이 외적으로 또 여러 가지 저출산 대책이 나왔죠. 육아휴직이라든지 외국인 가사관리사 도입, 뭐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민주당에서는 당연히 깔 수밖에 없고, 그리고 뭐 결혼 출산 지원금, 출생 기본소득, 우리 아이 보듬주택 등 3종 저출산 대책 패키지를 진지하게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한다. 그리고 뭐 육아휴직 급여를 확대하고 어린이집 임시휴원처럼 짧은 돌봄 수요에 활용할 수 있게 연 1회 2주 단기 육아휴직을 도입한다. 뭐 이런 것들 하고 있는데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부모가 육아를 조금 더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데 그게 불이익이 덜 가게 한다든지, 아니면 육아 관련 서비스가 충분히 좋아져야 된다. 애를 안 낳는 이유 중에서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사교육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제가 학원에서 강사해봤다고 그랬죠. 일부 어떤 부모들은요, 아이가 학원에 가서 공부를 굉장히 잘해가지고 오기를 바라는 목적이 그게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아버지도 일 나가고 어머니도 일 나가고 밤까지 있는데 가만히 두면은 애가 엇나가는 길로 갈 수 있으니까 성적은 됐고 학원 제대로 나오기만 해라. 학원에서 어쨌든 거기에 있으면 어디서 사고 치고 다니진 않을 거 아니냐. 그래서 학원에 보내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학원 돌리기가 가는 거죠. 그럼 학원 돌리기를 하면 사교육비가 굉장히 올라가죠. 근데 최근에는 학생 수가 줄었다. 그러면은 선생 한 명당 맞는 학생 수가 줄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학원비 부담이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이 악순환이 계속 돌고 있는 거야. 결국에는 육아휴직을 도입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어린이집 임시휴원 있는데 이런 거 어린이집 같은 거를 공공으로 많이 지원을 해준다든지, 이런 형식으로 해가지고 충분히 더 늘릴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은 물론 필요한 거죠. 근데 뭐 이런 것보단 낫죠. 여러 가지 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겠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여학생 조기 입학으로 저출생을 완화한다, 이딴 소리라든지, 아니면 쾌계 운동으로 출생 장려한다, 이딴 소리 하는 것보다는 진짜 아까 저기 한 분씩 말씀하셨는데 한 100만 배 나아졌죠. 저런 거는 정책이 아니고, 저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얘는 그냥 개소리고, 요거는요, 여학생이라고 한정지었지만 조기 입학을 통해서 생산 가능 인구를 늘리려는 시도는 이번 정부에서 처음 한 게 아니다. 조기 입학을 하면 1년 먼저 졸업하죠? 그러면 어느 순간에는 2년치 졸업생이 나오게 되죠. 그럼 생산 가능 인구가 확 늘어난다. 그런 거고, 이런 것보다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그러죠. 신생아 특례가 왜 해결책이 안 되냐? 왜 역효과가 나냐? 근본적인 해결책은 이런 데 있으니까. 자, 첫 번째, 저출생 대책 수치로 따져보니까 100가구 중에서 하위층은 거의 안 낳고 중위층이 좀 낳고 상위층이 많이 낳는다. 그래서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크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출산 지원이 시급한 것은 하위층이고, 하위층이 지금 대출 받아서 내 집 마련을 한다? 그런데 자꾸 이쪽으로 지원책이 들어가게 된다는 것은 하위층을 배제하고, 지금은 중위층도 서울 같은 데는 집 못 사요. 서울에서 집 살려면 상위층은 돼야 돼요. 애 잘 낳는 사람들한테만 계속 혜택을 주겠다, 이런 형국이 되는 거죠. 그리고 무주택자들에게 혜택을 준다기보다는 집을 사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준다. 집을 살 수 있는 여력을 가졌으면 보통 계획에 따라서 애를 낳을까 아니면 딩크로 살까 이런 고민을 하는 거지, 애를 못 낳는 건 아닌데. 그 다음에 뭐 저기 석사, 박사, 학사 이런 거 빨리 따게 해서 사회 진출을 앞당기겠다. 아까 조기 입학이라든지 다 비슷한 맥락이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겠느냐. 핵심적으로 생각해 봐야 될 건 뭐예요? 출산율이 언제부터 많이 떨어졌다? 2015년. 그래서 저희가 자꾸 실질 주택 가격 지수에 대해서 예전부터 2015년을 이야기를 했었던 거예요. 그 정도가 경제 정상화가 되는 가격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가격이란 소리죠. 소득 대비로. 그러면 왜 떨어졌냐? 집값이 폭등하기 시작했고, 그때 2014년에 규제 정책이 많이 풀렸죠. 초이노믹스로 대출 풀고 재건축 연화 완화하고
부동산 3법으로 재건축법 다 풀어줬죠. 분상대라든가 대초안이라든가 이런 거 다 풀어줬죠. 폭등하면서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급등한다. 그때 그나마 여기는 가격이 올랐어도 부담은 떨어지고 있었는데 부담이 확 올라갔다. 대출로 집 사게 만들면서. 그리고 그로 인해서 집값은 올라가고 서울엔 사람들 쏠리고 집값이 올라가게 되면은 소비가 긴축이 돼요. 그리고 이에 따라서 2015년을 기점으로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졌다. 왜 급격히 떨어지냐? 집값이 계속 올라가니까 아이 대신에 일을 택하게 되죠. 내 집 마련을 해야 애 낳는 건데 지금 이 상황에서 애를 낳으면 내 집 마련 평생 못한다. 그러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 딩크족이 돼버리죠. 그러면서 5년 단위로 봤을 때 요때 가장 많이 떨어졌죠. 그리고 혼인도 안 하죠. 그래서 MB 시절까지 되돌리면 혼인 건수가 증가한다. 그리고 2015년 수준 가야지 출산율이 증가한다. 그리고 집값이 2배 오르면 출생아 수 최대 0.35명 감소. 지금 0.6명 정도죠. 요것만 더 하더라도 1명 넘어갑니다. 그럼 집값 반토막 내면은 결국엔 출생아 수를 늘릴 수 있어요. 근데 가장 근본적인 부분을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신생아 특례는요, 출산율 늘리는 정책이 아니에요. 다른 부분 정책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주거 안정 도와주는 거 좋아요. 그 다음에 뭐 세액 공제해주는 거 이런 거 좋습니다. 근데 가장 근본적인 부분을 외면하려고 한다. 왜냐면은 가장 근본적으로 출산율을 늘리기 위해서는 집값이 정상화가 돼야 되는데 집값 정상화를 하게 되면 경제적 문제가 오는 거고 이 경제적 문제에 따른 그 책임을 지고 싶지 않은 거죠. 오히려 여러 가지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의 편의를 봐주느라 가격을 올리고 있잖아요. 나오는 정책들만 보면 그렇고 정책 대출 계속 풀어가지고 국가가 혹은 국민들이 모은 기금들을 다 부동산 살리는 데 쓰고 있는데 이런 상황으로 봐서는요. 이 국가 비상사태는 특단 대책이 나와도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인 부분을 해결하는 대책이 나오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근본적인 부분이 그래서 집값이 계속 올라간다는 소린가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값이든 전세값이든 젠가탑처럼 부실하게 올렸을 경우는 높이는 보이지만 밑에가 굉장히 흔들리고 있다는 소리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셨을 때 지금 정부에서 왜 특례 보금자리를 하고 신생아 특례까지 연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부실지표가 나오느냐. 대세 상승처럼 안정적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왜 부실지표가 나오느냐.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시면은 아까 젠가 말씀드렸지만 젠가는 손으로 대고 있는 이상은 안 무너지는데 손을 떼야지 답이 나오는 거죠. 근데 손으로 지금 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카운터하고 있는 거죠. 빨리 손 떼, 빨리 손 떼. 10초 센다? 10초 센다? 지금이 딱 이런 상황이다. 그러면 그 10초 세고 나서 손을 떼게 됐을 때 시장은 어떻게 되겠냐. 이렇게 보시면 답이 나온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